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저랑 같이 우리 자주 쓰이는 외래어들 또 단어들 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 네, 여기 보이시는 10개의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볼 거예요. 유틸리티라고 널리 쓰이는 말, 또 요소수, 구글, 박스 오피스, 카타르시스, 보이콧, 딥러닝, 프로토타입, 매기 효과, 함흥차사, 마지막에 사자성어까지 이렇게 해서 10개 단어 여러분이랑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어로 강의할 때는 그렇죠. 영어 수업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강의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재미있게 좀 즐겨주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교양의 수준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주 편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util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제가 이 utility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면서 이 뜻을 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 utility라고 하는 것이 각종 분야마다 다 다르게 쓰여요. 뭐 예를 들자면 건축에서 쓰이는 utility와 전기 분야에서 쓰이는 utility, 또 뭐 화학에서 쓰이는 utility, 컴퓨터에서 쓰이는 utility 다 뜻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들을 이제 하나로 좀 모아보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좀 모아보자면,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 내지는요, 어떤 걸 하는데 좀 윤활유, 윤활제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을 util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래도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한번 알아보면서 자주 쓰이는 말 이 utility에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utility 자켓, 그 유연함의 다타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켓이면 자켓이지 utility 자켓은 뭘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걸 utility라고 해요. 어떻게요? 네, 우리가 결혼식 같은데, 물론 결혼식 같은데 못 입고 가겠네요. 조금 정장을 입어야 되는 자리, 뭐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 데서 입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야외에서 활동할 때도 입을 법한 것, 뭐 요것도 유틸리티, 유틸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완전히 산에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녀석들을 유틸리티라고 한다. 그죠? 유틸리티 자켓,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스포츠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 써요. 10게임에 4할 맹타를 휘둘렀답니다. 야구인데요. 만능 유틸리티맨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야구하면 수비 위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너는 중견수, 너는 포수, 너는 일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역할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양하게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유틸리티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좀 느낌 오십니까? 네, 이 유틸리티라는 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 밑에요. 어떤 회사에서요, 스포츠 유틸리티를 출시했대요. 우리 통상 승용차 말고 그거보다 좀 큰 녀석들, 이렇게 위로 큰 녀석들 있잖아요. 그거를 SUV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간에 SUV에서 중간에 나오는 U를 여기 utility거든요. 역시나 이게 승용차처럼도 탈 수 있고 아니면 마치 집차처럼, 지프처럼도 탈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차량이라고 해서 우리 SUV라고 하는 거예요. 뭐 SUV, 소렌토, 투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SUV 다양한 용도가 있구나. 그리고 골프 쳐보신 분들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우드와 아이언의 장점을 결합한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공치는 채인데 그 중에 유틸이라는 사람들이 부르는 채가 있는데 걔가 유틸리티예요.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공을 치다 보니까 아이언이라고 해서 좀 짧은 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거리를 내는 채가 있고 멀리 치는 녀석들이 있어요. 우드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요 두 개의 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쓰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중간에 쓸 수 있는 채를 하나 만든 게 바로 유틸리티다.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멀리 치는 우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그 중간 부분을 유틸리티라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유틸리티가 참 널리 쓰이는구나. 오늘 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좀 여러 가지 다용도, 다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유틸리티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컴퓨터 필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컴퓨터 용어로도 쓰이는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우리가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 있죠. 근데 윈도우로 뭘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들을 좀 깔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동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
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틸리티라고 해요. 그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주식시장에도 유틸리티라는 말이 쓰이는데 유틸리티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보통 그런 거예요. 뭐 수도, 가스, 에너지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이 유틸리티라는 단어가 그 공익사업 제가 밑에다 썼는데 사람들이 쓰는 우리 뭐 가스, 수도 요런 요금들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녀석들도 유틸리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용도로 활용되는 것 유틸리티 아니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윤활제 같은 것들도 유틸리티라고 한다라고 좀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단어가 조금 활용도가 넓어서 약간 정확하게 한 뜻으로만 외우기 조금 좀 그랬어요. 그죠? 한 뜻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치 우리 야구 수비수가 여러 곳을 수비하거나 자동차가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다방면에 쓰인다라고 하는 걸 유틸리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요소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요소수라는 게 이걸 제가 영상을 올리면 제깍제깍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1년이 지나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1년이 지나서 배우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요즘 이 요소수 때문에 한국이 난리예요. 난리. 저도 사실은 이 요소수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워낙 뉴스에서 난리라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요소수가 뭐냐? 경유차량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차 보통 이제 큰 대형 버스들이라든지 예전에 뭐 팔렸던 트럭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UV 예전 SUV들은 되게 많이 우리 경유차죠. 이 경유차를 보통 우리 디젤이라고도 하죠. 네, 이 디젤 차량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이 요소수를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면 이 요소수가 촉매제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잘 활성화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 매연을 저감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이 요소수가 없으면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고 국가 기준에 따라서 이 요소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마 자동차가 제대로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기름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디젤차가 굴러가려면 뭐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요소수라는 녀석이 꼭 필요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소수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왠지 한번 볼까요? 이달 말이면요 요소수 재고가 바닥이 난대요. 추가 확보 못하면 물류 버스 대란이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소수가 없으면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게 굴러가지 못합니다. 디젤 엔진 기반으로 된 차량들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택배 문제 있어요. 해외에서 뭐 수입시키려고요? 수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기름 안 나잖아요. 그 기름 원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기름도 안 들어오고 수많은 수입식품들이 우리 가정까지 전달이 되지 않게 되면 물류 대란 나면 난리 나겠죠. 아니면요 버스가 이제 요소수가 없어서 버스 운행을 점차 줄인다든지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요소수 매점 매석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요소수가 없으니까 우리 많이 사놨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자 하면 처벌받는다. 문제가 생겨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만큼 2만 리터 받아봐야 별로 이렇게 그 가뭄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요소수가 없어서 우리 119에 전화했는데 소방차들이 출동을 못할까봐 수많은 시민들이 소방서 입구에다가 요소수를 쌓아놓고 기부하는 기부천사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에서요 요소수 대란에 군대 비축량까지 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소수 구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요소수 그러니까 요소가 들어간 물이겠죠. 요거를 만들려면 그 석탄 있죠. 석탄에서 이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만 있다면 요소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석탄에서 요소 추출한 거를 어디서 사왔냐면 원래 중국에서 사왔대요. 근데 들으신 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중국이랑 호주랑 무역 갈등이 생겨서 얘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석탄의 꽤 많은 부분을 호주에서 사왔었어요. 근데 호주랑 얘네 사이 안 좋아지니까 호주가 야 너네한테 이제 석탄 안 팔아 라고 해서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못 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네, 요소수를 또 요소수지만 우리 지금 요즘 2021년 현재 가을 하늘이요. 미세먼지로 뒤덮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올해 여름도 날씨가 굉장히 하늘이 맑았고요. 아주 가끔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예전이랑 비교하자면 진짜 이를 데 없이 깨끗한 공기를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중국에서 석탄을 들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그것 때문에 좀 대기 질 좋게 하려고 중국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덩달아 우리나라도 진짜 살만해졌죠. 그거랑 별개로 석탄이 중국에 그쵸 부족하게 되니까 이 석탄에서 뽑는 요소수들 있잖아요. 그걸 중국 정부에서 야 요소수 이거 있잖아 수출 막 하지 마. 우리한테 검사받고 조금씩 필요한 양만 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소수를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태가 터지니까 요소수가 이제 부족해져서 한 달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게 요소수가 뭐 엄청나게 물론 이제 문제가 엄청 생길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로 막 빵 터져가지고 요소수가 없어서 막 문제가 났어요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요소수라는 거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경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정오의 사수함 운영하고 있어요.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여러분께 개인 카카오톡으로 음성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 10분, 9분, 8분, 9분, 10분 정도 제가 어떤 상식이라든지 역사, 교양, 문화, 어떤 소설, 영화라든지 해서요. 여러분 시간 내서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교양 쌓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책 읽지 않으셔도 가만히 앉아서 교양 있어지는 기분 느끼실 수 있도록 이것저것 주제 다뤄서 여러분께 배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 읽을 거예요. 가을과 관련된 시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같이 나눠볼 거고요. 이전엔 세종대왕 또 팝송도 가사도 좀 알아보고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 배우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해외 명작 소설, 동화 이런 것도 좀 봤고요. 베트남 전쟁의 배경과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알아봤고요. 가끔 클래식 이야기도 좀 나눠드리고 있죠. 여기 아래 적힌 댓글에 있는 그 주소를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유료 서비스고요. 한 달에 7,900원입니다. 많은 분들 하고 계시고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요. 환불 언제든 되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다음 장에는요. 구글이라고 하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글 다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 저랑 유튜브로 만났죠. 유튜브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구글이에요. 정확히 따지자면 구글 위에 있는 지주회사가 있지만 그냥 우리 흔히 구글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구글은요.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이에요. 우리나라의 최대 검색 엔진은 뭐죠? 네, 네이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것들도 있죠. 네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에요. 구글 딱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네이버 들어가면 이것저것 뉴스도 뜨고 막 만화도 뜨고 이것저것 뜨잖아요.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검색창 하나만 띠용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검색하면요.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저는 대학생 때부터 검색할 때 대부분 구글을 많이 이용했어요. 구글 이용하면 검색 정확도도 높고 그래서 이 구글이 전 세계를 뒤덮었던 시절이 있어요. 이미 뒤덮고 있고요. 이 구글이 잘 안 쓰이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한국 마치 예전에 여러분 스프라이트라고 음료수 아세요? 네, 그게 사이다인데 전 세계 사이다 같은 그런 하얀 색깔 청량 음료 시장을 스프라이트가 다 장악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빼고 또 있나 모르겠어요. 거의 장악 못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왜요? 맑고 청량한 칠성 사이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구글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나라랑 또 중국에서는 이제 국가 정책상 여러 가지를 해서 중국에서 구글이 발을 못 내렸고 또 러시아, 북한 요 정도 이런 나라들 빼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나라에서 다 그냥 구글을 지배적인 엔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기사 보자면요. 구글 들어와 네이버 한국식 검색으로 글로벌 출사표. 그러니까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 네이버가 야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게 라고 해서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도 구글이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정확하고 상세한 검색의 구글. 네,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10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왜냐? 네, 이 회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도 잘 했지만 여러분 지금 갤럭시 쓰고 계시죠? 네, 갤럭시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쓰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키면 윈도우 깔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휴대폰도 삼성에서는 뭘 만들어요? 네, 기계를 만듭니다. 기계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요거 운영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아이폰 빼놓고 나머진 다 이 안드로이드라는 걸 쓰는데 그걸 만든 회사가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 시장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 구글이 요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에서 어플이라는 거 다운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 어플 다운 받을 때 플레이 스토어라는 거 이용하거든요. 핸드폰에 딱 열어서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다 있어요. 이렇게 세모 버튼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게임도 다운받고 유튜브도 다운받고 카카오톡도 다운받고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어플들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구글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친숙한 이 유튜브라는 거의 주인도 구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저도 이제 TV 거의 잘 안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TV 프로그램 하나를 얘기했더니 친구 6명이서 모였는데 아무도 몰라요. TV 아무도 안 본대요. 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고 있다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큰 회사가 구글이구나. 앞으로도 참 많은 프로그램 새로운 혁신들 좀 나올 거니까 좀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Office라고 하는 빨간 색깔 글자 보이고 사람들 막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엔 이거 뭐죠? 이거 뭐 경비실인가요? 경비실처럼 뭔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녀석이 있죠. 네, 요거 뭐냐면 영화 극장 앞이라고 생각해보면 요 네모난 박스가 뭐가 될까요? 여기서 뭘 팔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열고 티켓 같은 거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단어는요, 박스 오피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박스 오피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영화가 떠오르는 게 맞고요. 보통은 이 박스 오피스라고 해서 영화 흥행 순위 내지는 영화 흥행 수익을 박스 오피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근데 왜 박스 오피스라는 동떨어진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또 무인 발권기 가서 우리 티켓 받아가지고 영화 보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겠죠. 매표소가 있었고 그 매표소 안에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돈 받고 티켓 주고 돈 받고 티켓 주고 그렇게 했겠죠. 거기가 바로 이 박스 형식으로 네모나게 생긴 박스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오피스라고 하면 오피스 사무실이잖아요. 그 박스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티켓을 막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박스 오피스에서 얼마나 표가 팔렸는지를 집계해보면 지금 영화가 누가 제일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영화가 제일 인기 있는지 알 수 있겠구나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이 박스 오피스 자체는 사라지고 그 박스 오피스에서 팔았던 티켓과 같이 영화 지금 어떤 게 가장 흥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우리가 박스 오피스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런 뉴스들이 있네요. 개봉 첫 주에 압도적 박스 오피스 1위다. 그럼 뭐예요? 영화 순위가 1등이라는 거구나. 네. 그리고요, 어떤 영화가요, 박스 오피스 장악을 해가지고, 그 영화의 원작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역주행하고 있대요. 역주행 뭐예요? 네, 우리 차선에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거꾸로 오면 역주행이죠. 그죠? 보통, 어떤 소설이든 영화든 노래든 나온 다음에 나오고서는 잘 되고 점점 쭉 인기가 줄어드는 게 마련인데, 인기가 줄었다가 나중에서야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되는 걸 우리가 역주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인 거고요. 누군가가 어떤 영화가 역대 박스 오피스 순위 2위에 등극했답니다. 이게 그거 뭡니까? 극한 직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대 박스 오피스 순위 1위는 아마 명량일 거예요. 유순신 장군 나왔던 명량. 기생충 끝나지 않은 신화, 오스카 4관왕을 해서 한국과 미국 박스 오피스를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옛날 기사 찾아온 거고요. 박스 오피스는 영화 흥행 순위 내지는 수익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제가 좀 개념을 좀 다시 알려드리자면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요, 어느 나라 말이었지? 고대 그리스였나요? 뭐 어느 나라 말로 정화 뭐 이런 뜻이래요. 정화가 뭡니까? 네, 우리 예를 들면 물이 혼탁하고 더러워요.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용액을 넣어서 물이
깨끗해진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더러운데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공기 정화식물 같은 거 넣어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라고 하는 게 어떤 더러운 것 아니면 내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걸 정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상념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정화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정화 같은 것을 원래 카타르시스라고 하고요. 이 카타르시스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된 데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비극을 보고 느끼는 심리적인 정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기보단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비극적인 그로 결말이 나는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누군가의 비극을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기 전에 TV를 틀었었는데 거기서 서해 회리호 사건이라는 게 예전에 그 배가 이제 침몰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TV에서 좀 한번 다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예인들이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비극적으로 끝나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감정이 어때요?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랄까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오묘하게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느낌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연극, 소설 같은 어떤 극을 읽고 나서 그거에 나온 비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그렇대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걱정거리라든지 뭔가 마음에 쌓여있는 게 있는데 그런 비극적인 슬픈 작품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나서 한번 울거나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걸 카타르시스라고 한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보고 느끼는 카타르시스. 그죠? 도대체 저도 이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읽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명작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밑에는 기사 아니고 제가 쓴 거예요. 비극보다 저는 희극이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비극보다 희극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극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극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원래는 카타르시스였으나 이 용어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속해서 쓰이면서 요새는 뭐랄까요? 비극만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떤 그런 시원함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누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을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그 잘못한 사람들을 벌 준다든지 죄 지은 사람이 벌 받고 착한 일 한 사람이 복 받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느껴지는 그런 시원함, 속 시원함 있죠? 그런 것도 요즘은 카타르시스라고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고 마음에 정화를 얻던 시원함을 얻던 하면 그냥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볼까요? 어떤 뮤지컬이요? 변함없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맨손 액션을 통한 카타르시스. 맨손 액션 막 두드려 패는 거 보니까 속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극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속 시원해. 아우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요즘 카타르시스라고 쓰인다. 좀 참고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보이콧을 사실 2년 정도 전쯤에 설명을 드렸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이 외래어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설명을 안 드렸지? 설명을 드릴 법도 했었는데 아마 안 드렸던 것 같고 조금 정치적으로 비칠 수도 있을까 해서 아마 걱정돼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이콧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적으로 참 많이 쓰이고 있고 이 보이콧은 한국말로 하자면요, 집단적인 거부 운동이에요. 내지는 그냥 쉽게 불매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첫 번째 줄에 아일랜드의 악덕 찰스 보이콧이라고 써놨는데 그 예전에요, 이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땅 주인이었나 봐요. 군인 장군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가서 맨날 이런대요. 야, 돈 내놔. 농사 지은 거 빨리 돈 내놔. 돈 더 올릴 거야. 돈 내놔. 라고 너무 악덕하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아일랜드에 좀 대기근이 들었대요. 이거
소작농들이 농사 지어서 이거 나 먹을 거 이제 하나도 없이 다 이걸 땅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보이콧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먹구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걸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보이콧이 뭐라고 했냐면 다 내! 이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서서 야 그러면 우리 아예 여기서 그냥 일하지 맙시다. 이거 수확하지 맙시다. 이거 수확해봐야 어차피 다 저 나쁜 놈 주는 거 우리 일하지 맙시다 해서 사람들이 일을 다 안 한 거예요. 가을에 추수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보이콧이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걸 계기 삼아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안 사지 말자 이런 집단적인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이콧이라고 하고요. 한번 볼까요? 정치적 발언을 한 조종사 때문에요. 미국 항공사가 보이콧 위기에 처했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사 기장이 방송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모실 기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 방송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항공사 차지 말자라고 보이콧할 위기가 있다. 그죠? 이렇게 어떤 거 서비스 이용하지 맙시다. 사지 맙시다. 보이콧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요. 중국에 대해서 인권 상황이 검증이 안 된다면 올림픽 안 간대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올림픽 보이콧 현실화 될까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국한테 미국이랑 유럽에서 야 너네 나라 너무 인권 탄압이 심해. 그리고 뭐 그 중국 동부 서부 지방에 무리하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땅이야라고 하고 문화를 막 억압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너네 인권 제대로 검증 안 하면 우리 월드컵 올림픽 안 갈 거야. 예. 내년 그러니까 2022년 초에 동계 올림픽이 북경에서 열리고 그거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갈 거야. 우리 보이콧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리고요. 어떤 회사에서요. 페이스북 그 SNS예요. 인터넷에 이제 내 소식 올리는 아주 오래된 원조격이죠. 페이스북에 보이콧을 선언했대요. 이 페이스북이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죠. 하여간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안 쓸 거야 라고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하고요. 예전에 이거 예전 기사인데요. 보이콧 재팬에 우리 그때 한 2년 정도 전쯤에 일본이랑 사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원래 제가 일본 맥주를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맥주 자체를 별로 먹지도 않거니와 일본 맥주에 손이 아예 안 갑니다. 한번 일본 맥주를 안 사기 시작하니까 맥주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콧 재팬에 일본 맥주가 추락했다고 하고요. 유맥주 추락했다고 하고요. 일본 보이콧 때문에 100개 승객 76%가 감소했다는 기사마저도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한 거죠. 보이콧은요. 집단적으로 안 사 외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AI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deep learning, 이야기 있었어요. deep 하면 깊게, 그죠? learning 하면요, 배운다라는 뜻이거든요. deep learning 하면 깊이 있게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요? 네, 컴퓨터가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요,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당시에 잘 뒀던 이세돌 구단이랑 컴퓨터, 알파고랑 서로 바둑을 대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네, 컴퓨터인, 알파고가 이 이세돌 구단한테 이기게 되죠. 그 당시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둑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컴퓨터가 똑똑하다고 한들 도저히 컴퓨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그때 진짜 완전히 압도적으로 알파고가 이겨버렸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이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이 딥러닝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각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 AI,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바둑 대결을 공부해 라고 시키고 컴퓨터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서 사람을 이겨버린 건데요. 그 기술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발전했을 거고요. 한번 볼까요? 딥러닝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알파고. 컴퓨터 혼자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눈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느냐? 야, 지금까지 블랙박스에 녹화된
주행 영상, 사고 영상들 다 넣은 다음에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라고 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이제 온라인 광고도 딥러닝 시대라고 나오고요. 뭐 요것도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인간보다 우월한 AI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축복일까? 재앙일까? 우리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인공지능 나오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무섭기도 하고 무서운 면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밑에 볼까요? 딥러닝에 기반해서 뇌심부 자극 수술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입증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께는 죄송한데 그 의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진찰했을 때 오진율이 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50%에 육박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계가 사람 진단하잖아요. 오진율이 0.01%나 될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상 자료를 기계에다가 넣는 겁니다. 기계는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뭐 세포가 이랬고요, 이런 상태였고요, DNA가 이런 상태였을 때 사람의 요 병은 뭡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를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의학 부분에 있어서 이 딥러닝 굉장히 좀 효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네, 저는 좀 들고요. 그렇게 컴퓨터가 그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죠. 아까 말했던 뭐 자동차 분야도 됐고요, 영상 분야도 됐고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보다 컴퓨터가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딥러닝이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은요. 여기 좀 이상하게 생긴 녀석들이 있어요. 요거 좀 완성품처럼 보이십니까? 네, 완성품이 아니고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대충 한번 만들어보는 시제품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네, 시제품 내지는 견본품을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사과나 배를 만들어서 팔아요. 키워서 팔아요. 그럴 땐 사실 프로토타입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주 비싼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 뭐랄까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치킨집을 연다고 생각해 봅시다. 치킨집 여는데 치킨 한 번도 안 튀겨보고 그냥 치킨집 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소한 치킨을 튀겨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맛을 보라고 하고 훌륭한 치킨이 나오면 우리 치킨집을 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치킨집뿐만 아니고 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견본품이나 시제품들을 만드는데 그것들을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요. 어떤 회사가요, 전기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중국에 있는 그 뭐였지? 중국에 있는 검색 엔진 업체인데 자동차도 만든다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 말인즉슨 새로운 자동차 형태이긴 하지만 완제품은 아니다. 차세대 VR 고글 프로토타입을 누군가 공개했대요. 이거 페이스북에서 한 건데 우리 VR이라고 하면 어떤 거였죠? 기억하십니까? 조금 좀 이제 너무 이런 단어 많으니까 그죠? VR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글처럼 안경 쓰면은 요 안에 전체에 어떤 화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돌려볼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자면 여기가 미국 뉴욕에서 찍은 사진을 화면을 VR로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미국 뉴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VR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시제품을 냈다. 아이폰 13 프로토타입 사진이 유출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새로 나올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한번 만들어봐 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진이 유출됐대요.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 프로토타입을 내년에 선보일 거라고 하고요. 프로토타입을 통해 고객 행동 분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 새로 생긴 회사들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제품을 내보고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식 혹시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새로운 제품을 내볼 거야 라고 하면 그죠? 우리 뭐 당연한 거죠. 프로토타입 제작해서 새로운 물건을 판매해 본든지 아니면 새로운 음식 메뉴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음식 몇 번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의향도 물어보고 요거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의향들 물어보는 과정들 그런 과정 꼭 필요하다. 프로토타입이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제 2개 남았는데 이 2개는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이거 외래 아니고 그 매기 효과라는 게 있어서 요새 이 매기 효과라는 걸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매기 효과는 영어로 하면 catfish effect예요. effect니까 효과고요. catfish는 매기겠죠. cat 미양 고양이 물고기 고양이처럼 이렇게 이제 그 맥이 수염이 있어서 그래서 catfish라고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맥이 영어로 뭐예요? catfish. 쉽죠? 네. 강한 경쟁자가 모두의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써놨는데 우선 배경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밌는데 노르웨이에서 그 어부들이 먼 바다에 나가서 요거 정어리라고도 하던데 정어리를 잡아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 정어리를 잔뜩 잡아서 들어와서 정어리 팔려고 하면 이 정어리들의 성격이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어리들이 다 죽어 있대요. 바다에 있을 때는 건강하지만 잡히면 얘들이 막 이렇게 떼쓰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어리를 죽은 정어리를 사람들이 먹다가 살아있는 막 잡힌 정어리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정어리에 죽은 정어리랑 살아있는 정어리의 가격 차이가 매우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어리를 몇 마리 넣어야 될지 아니면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정어리를 많이 살려서 올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중에 노르웨이에 어떤 어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만 이상하게 정어리를 잡으면 거의 다 살려서 오더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이 사람 절대 입도 뻥끗 안 했고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 뭐냐? 네, 이 정어리를 잡은 다음에 그 정어리 우리 안에다가 메기를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정어리들이 어때요? 메기가 무서우니까 메기한테 막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메기는 계속 따라오고 정어리들은 막 계속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잡힌 다음에 한국까지 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메기를 안 넣어놓으면 얘들은 그냥 죽어버리는데 강한 경쟁자 메기를 넣어놓으니까 이 정어리들이 살아있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미꾸라지 잘 키울 거면 미꾸라지끼리만 키우지 말고 거기다 미꾸라지 천적들 좀 풀어놓으면 메기가 미꾸라지 잡아먹죠. 메기 같은 거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아무 천적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눈 풀려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메기가 딱 들어오면요 눈 딱 번쩍 뜨고 벌레 잡아 먹으면서 살찌우고 메기 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꾸라지들이 튼튼하게 자라더라. 네,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논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평소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동네에 슈퍼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어요. 슈퍼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가격도 비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요. 옆에 슈퍼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슈퍼 갑자기 깨끗해지고 가격도 좀 내려가겠죠. 그런 효과를 매기 효과라고 하고요.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캐스퍼 등장의 요동친 경차시장 매기 효과 톡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캐스퍼라고 하는 녀석이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현대차입니까? 기아차입니까? 현대차에서 나온 그 경차인데 되게 잘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경차들도 긴장해서 더 열심히 싸게 잘 만들고 있다. 디즈니와 매기 효과, 우리나라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디즈니에서 넷플릭스랑 비슷한 거 만들어서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넷플릭스에서 긴장해서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죠. 쿠팡 매기 효과의 시장이 바뀐다. 쿠팡 이츠라는 게 있어요. 그 배달 어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겨울이라 그런지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좀 아픈데 쿠팡 이츠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배달해 놓으면 그 배달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3개, 4개 배달 음식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배달한대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쿠팡에서 이런 거 한 거죠. 우리는 배달 한 건만 해요 해서 받아서 그 사람 바로 우리 집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이 금방 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쿠팡을 막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도 여러 개 배달 안 하고 하나씩만 배달하게 됐다. 그리고 매기 효과 방송사에도 적용될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겁니다. 방송사에서 예전에 방송사 엄청 갑이었죠. 연예인들 부르는 것도 그렇고 방송 편성이나 모든 것들이 갑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방송도 이제 종편 때문에 방송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방송을 만들어서 송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방송사들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매기 효과가 적용될까 이런 제가 쓴 요 이제 밑에는 기사처럼 써놓은 거고요. 마지막 장 가볼게요.
네, 마지막 장에는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강의 40분 다 했는데 이 함흥차사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어제 제가 정오의 사서함 통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세종대왕이 위대한 업적 남긴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 조선을 건국한 사람 누구죠? 이성계, 그죠? 태조 이성계가 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네, 우리 용의 눈물도 나왔고 뭐 사극 엄청나게 많죠. 뭐 육룡이 나르샤, 뭐 뿌리 깊은 나무, 뭐 등등등 다 나오면서 많이 다뤘던 네, 태종 이방원, 그죠? 이 이성계가 있고요. 이성계 자식 중에 이방원이 다섯째였나 그랬어요. 다섯째였는데 이 다섯째가 조선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근데요. 네, 아버지가 보니까 얘네 다 너무 피 묻힌 애들 말고 여기 다섯째, 여섯째까지 엄마가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이제 왕이었으니까 두 번째 왕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네 조선 세우는데 하나도 그 기여를 하지 않은 10살, 11살짜리 형제들이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야, 네가 다음 왕해라고 태조 이성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큰 형들이 어때요? 열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종 이방원이 진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창창 피해 왕제의 난을 일으키고 결국 이 태종 이방원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근데 세종대왕 이야기 가기 전에 이렇게 형제들을 여러 명 죽였어요. 여기 엄마 배 다른 형제들 다 이제 귀양 보내고 했고 아마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것도 왕자들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내 자식들인데 다 같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뭐 자식이 10명 있는데 뭐 어느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 녀석 여기 5번째 손가락 요 녀석이 얘네 다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나서 막 죽겠죠. 그래서 왕이 될 때 야, 나는 너 왕으로 인정 못해. 너 왕 하든지 말든 맘대로 하고 아버지가 열받아서 그 옥새 있죠. 옥새. 그 왕의 상징. 도장 팍 찍을 수 있는 거. 그 옥새를 가지고선 함흥으로 뭐 정확히 따지면 함흥은 아니고 어딘가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어쨌든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함흥으로 떠나서 이제 그 아들이 그렇죠. 야, 저기 누가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저 도장 좀 받아와라 했는데 도장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그 부하들 무리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함흥으로 간 사람의 직책이 차사라는 직책이었는데 함흥으로 간 차사가 심부름을 갔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가도 소식이 없고 두 명이 가도 소식이 없고 세 명이 가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래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부탁을 했는데 뭐 그냥 함흥차사예요. 소식이 없어요. 이런 말이 생긴 거죠. 그죠? 어떤 걸 심부름이나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없는 사람들. 소식이 없을 경우에 함흥차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네, 이성계가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갔고 그죠? 그 함흥의 옥새를 받으러 아버님 한양으로 돌아오세요라고 갔던 사람들이 다 안 돌아와서 함흥차사라는 이야기가 생겼고요. 좀 뭐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일화가 있는데 그 박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박순이라는 사람이 그 함흥에 간 거죠.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말이랑 망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어미말이랑 새끼말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성계 집으로 들어갈 때 어린 말을 밖에다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어미말만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망아지가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찾을 거 아니에요. 망아지가 어떻게 울죠? 그 찾은 소리가 계속 우니까 이성계가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아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소리인 것 같다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나중에 박순이라는 분이 죽기는 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무학대사가 가서 태조 이성계를 모시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옥새가 전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따서 만든 말이 바로 함흥차사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강의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즐거우셨을까요?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어떤 단어를 소개시켜 드릴지에 대한 고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쉽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것들 고르느라 좀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끝까지 들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래도 좀 보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